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우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고려대학교 렉처 2 오픈 캠퍼스 전공 강의 중 정치외교학과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선거와 투표 행태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의뢰를 받았을 때 이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학생들이 고등학생, 대학교에 아직 입학하기 전인 고등학교 학생들일 것 같아서 이 정치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제 전공 강의인 만큼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이 강의실에서 접하게 될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좋을지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정치학이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자료들이 존재를 한 것 같아서 다소 전문적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인 선거와 투표 행태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진행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정치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정치 행태론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은 어떻게 투표하는가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과 연구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가 정치학이란 무엇인가인데요. 말씀을 드렸듯이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유튜브 클립들도 존재를 하고요.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도 2017년 저희 동료 교수님이신 주영민 교수님과 2019년 신지혁 교수님께서 이 정치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이미 오픈 캠퍼스 시리즈 중에 일환으로 설명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17년 주현민 교수님 강의는 화면에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정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고대 정외과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오시면은 어떤 교수님들께 무슨 내용을 배울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계시니까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 비디오 영상을 또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영상을 보시면 2017년 주영민 교수님 영상과 2019년 신지혁 교수님 영상에서 정치를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정치는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혹은 해럴드 라스웰이 얘기한 정치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는가에 관한 것이다라는 정의에 입각을 해서 주영민 교수님은 이 배분에 관한, 배분을 할 수 있는 힘에 관한 그로서 이제 권력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신지엽 교수님 강의에서는 이 배분의 과정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치를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두 가지 정의가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두 가지 정의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정치란 현상의 본질과 가장 맞닿아 있는 정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 정치 행태론이라는 분야는 이 정치를 행위자의 초점에 맞춰서 이해하는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에 관여한 행위자는 이제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치학과에 진학을 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 정치인이 되고 싶어? 라는 질문일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야말로 그 정치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행위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정치가 가치 있는 것들의 권위적인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할 때 이 배분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관료 또한 중요한 행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는 과정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을 할 때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유권자, 그리고 유권자 집단도 정치 과정에서의 중요한 행위자이고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고 만들 수 있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과 이익 집단 역시 정치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한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정치 행태론이라는 접근법은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무엇을 왜 원하는가,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라는 이제 공통적인 질문을 각각의 행위자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 중에서도 특히 유권자의 정치 행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권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선거에서의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선거와 투표 행태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거와 투표 행태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올해 한국에도 두 차례의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6월에 있을 지방자치 선거가 있죠. 그래서 요즘 신문과 언론을 보면 이 여론조사 어떤 후보가 얼마만큼 앞서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 이에 관한 다양한 이론 보도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이나 미디어가 이와 같이 이제 여론조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여론들이 결국은 선거 결과를 이런 여론의 행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 이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게 될지에 관한 선거 결과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현실적인 이유 이외에도 보다 규범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선거와 투표 행태가 나아가서 대의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건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뭐냐?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통해서도 혹은 이제 그 이전의 과정을 통해서도 대의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직접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접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 대의민주주의는 시간이라던가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대표를 선출을 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하고 이들 대표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치 체제가 대의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의민주주의가 잘 작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선출된 대표자들이 자신들을 선출해준 시민들, 유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할 때 대의민주주의가 잘 작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언제, 어떻게 대표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모든 대표자들이 동일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좋은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선거라는 과정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학자들이 제시했던 것처럼 추첨을 통해서 누가 대표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스템을, 좋은 체제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현실에서는 후보자들이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과 조금 그렇지 못한 후보자가 있고요. 정책 결정 방향에 대해서도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도 있고 또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조금 더 품성이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덕적으로 더 뛰어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리고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후보자를 걸러내는 역할, 이런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했을 때
이러한 대표들은 시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만약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은 현직에 있으면서 그 정책을 결정할 때 사실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지 못한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선거를 통해서 처벌을 하고 만약에 그 대표자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는 다시 선출을 하는 과정, 이런 과정 이제 책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표자들이 계속해서 이 선출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선거가 이렇게 보상과 처벌의 기제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대표로 남고 싶어하는 후보자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선출을 하고 또 선거를 통해서 성과가 뛰어나지 못한 후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 때 이런 양상으로 투표를 할 수 있을 때 이 선거가 건강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작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투표 행태 연구는 유권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투표를 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실제로 어떻게 투표를 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투표 행태 연구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투표 행태에 대한 연구는 선거가 결국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20세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고요. 또 선거 행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떤 하나의 다양한 관통한 하나의 이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각각의 이론들은 서로 다른 요인들을 가지고 요인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투표 행태를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투표 행태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각각의 이론들은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투표 행태 연구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름을 보시면 사회학적 접근, 사회 심리학적 접근, 그리고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 다른 이론이 경제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지 심리학적 접근이라는 네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론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이 이름들을 보고 왜 정치학과에서 투표 행태 이론을 설명을 하는데 이 사회학, 사회심리학, 경제학, 인지심리학이라는 어떤 이제 다른 학문 분야를 언급을 할까라고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또 어떤 정치학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란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학문 분야에서 발전되어 온 이론, 방법론들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것이 정치학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할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제가 실제로 연구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이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최근 연구에서 적용했던 후보 선택 실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각각의 입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이라는 단어가 정치학에서 언급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학이라는 학문이 사회과학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정치학 역시 정치적 현상을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하고자 하고 이러한 과정에 실험이 되게 유용한 접근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 선택 실험은 결국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떤 요인이 중요한가를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이 실험에서는 그 실험에 참가한 응답자들에게 다양한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필을 제시를 하고 사람들이 프로필이 변할 때마다 어떤 후보를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서 각 응답자들의 선택에 미친 후보자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해내는 방식으로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를 분석해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프로필을 보시면 이제 두 명의 프로필이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후보자 A와 후보자 B라는 이제 가상의 프로필인데 이 내용은 이제 연구자인 제가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조금 다르고요. 교육 수준도 다르고 이전 직업 A는 노동자, B는 사업가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산은 둘 다 10억 원 이상, 정치 경험이 있고 없고 이런 이제 프로필이 제시가 되고 나서 응답자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는 만약에 내가 보는 후보자들이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A 혹은 B 중에 어떤 후보자를 고르겠다.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재산 등록 현황 같은 경우는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요인이 아닐 테고요. 다른 요인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게 한 번 선택을 할 때마다 이게 일종의 선거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프로필이 제시가 되면 마찬가지로 각각의 프로필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유권자들이 대체로 원하는 유권자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프로필에서 제가 의도하고자 했던 바는 사람들의 특히 이제 성별, 연령, 출신 지역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들이 후보자의 인구학적 특성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한 어떤 실험 세팅이었고요. 이런 인구학적 특성들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게 이런 인구학적 특성들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접근법이 사회학적 접근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리 바르텔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는 현대적인 투표 형태 연구의 역사는 1940년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이 시기적으로도 가장 먼저 현대적이라는 것은 이제 정량적인 여론조사에 근거해서 사람들의 선호를 분석하려고 했던 연구를 최초로 시도했던 것이 이 당시 콜롬비아 대학교에 있던 일련의 학자들이었고 그거를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이 콜롬비아 학파라는 이름까지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적 접근에서 중시하는 변수들은 특히 이제 사회 집단, 유권자들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이나 사회 네트워크, 어떤 사회 집단이나 어떤 사회 네트워크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투표 선택이 바뀐다라는 것이 이 사회학적 접근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저희가 흔히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런 이제 연에 관한 것들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어서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 집단이 왜 어떻게 사람들의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 과정은 정치 사회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사회화라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아이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 특히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과는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또 유사한 문화와 어떤 그 생각들을 공유하게 되면서 정치에 대해서도 유사한 태도와 신념을 형성해 간다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요즘 이제 최근에 정치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라고 구분을 할 때 사실 보면 20대라는 세대, 그렇죠? 20대라는 연령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대 남자와 또 20대 남자는 같은 20대지만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 다른 경험과 다른 가치관을 형성해 갔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라는 것이 결국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 혹은 예전에는 더 많이 언급됐던 게 386, 486, 586 이런 세대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은 이 사회학적 접근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 집단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집단은 정치적 동원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바꿔 말하면 이
그 대선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 후보자들이 최근 20대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동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집단에 초점을 맞춰서 이 집단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들을 내놓음으로써 그 집단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을 대상으로 20대에 속해 있는 개별 개인들은 다 약간씩은 다른 상황에 처해 있겠지만 또 20대라는 그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특징들을 반영한 정책을 내어놓음으로써 이 집단의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집단을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콜롬비아 학파 사회학적 접근의 주요 주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사용했던 프로필들은 앞에 프로필들과의 차이를 혹시 이제 앞에 프로필들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맨 아래에 하나의 요인이 하나 더 추가가 되신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7가지 정도의 특성은 동일하고요. 맨 아래에 이제 정당이라는 하나의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청중에 있다면 한번 이렇게 실제로 이제 선택을 하고 의견을 물을 텐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셨으면은 앞에 프로필과 비교해 봤을 때 정당이 있으면 선택을 하기가 조금 쉽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실제로 생각을 이렇게 다른 거를 다 읽는 것보다 후보자 A와 후보자 B가 한 명은 국민의힘, 한 명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선택을 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 또한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정당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정당 일체감이라는 요인을 강조하는 것이 미시간 학파 또는 이제 사회 심리학적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당 일체감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사회학적 접근과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치 사회화를 강조한다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차이점은 이 인구학적 변수들은 사실 개인이 선택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인구학적 대상이 아니라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적 사회화를 통해서 특정 정당에 대한 어떤 애착감을 형성한다라는 것이 이전 사회학적 접근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년기 그리고 이제 부모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사회적 준거 집단 세대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특정 정당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런 특정 정당에 대해서 형성된 태도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이 된다라는 것이 미시간 학파의 어떤 주요 주장이 되겠습니다. 한국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애착감을 형성해 왔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한국 상황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정치학에 대한 어떤 정치학에 사용되는 주요한 이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일체감이 그러면 어렸을 때 형성된 이후에 왜 지속이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반복이다. 일단 어렸을 때 정당 일체감을 형성을 하고 최초에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대체로 같은 정당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지속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습관이라는 게 결국 이제 어떤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그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지지도 정당 일체감이라는 것도 이런 계속해서 같은 정당에 대해 지지를 하다 보면 반복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으로는 약간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인식의 선별 기제. 그래서 약간 색안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관점에서 정책 현상을 이해를 하고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지하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있는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 소속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똑같은 잘못을 해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조금 더 이제 부정적인 언어로 말을 한다면 최근에 이제 내노남불
말이 이제 한국 정치 현상에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내노남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 일체감이 인식의 선별 기제로 작동을 한다라는 이제 주요한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노남불적인 태도가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지속이 되는 거죠. 나쁜 행동을 하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 편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봐주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당 일체감의 지속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선천적인 유전자 타고나기를 어떤 이 정당에 대한,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가 아니고 이 정당 일체감의 지속이니까요. 정당 일체감에 대한 지속에 더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 정당 일체감이 더 잘 지속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덜 그렇다. 바꿔 말하면 이제 약간 이제 종교하고도 비슷합니다. 종교를 선택을 할 때 다양한 종교들 중에 어떤 종교를 선택을 할지는 사실 유전자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 종교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유전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에 대해 애착을 형성하는 정도 역시 유전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최근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프로필은 이제 또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또 비교를 해보시면 윗부분 내용은 이제 동일하고요. 아래 3개 새로운 그 행들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프로필에서는 이게 정당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여성 할당제라는 어떤 정책에 대한 이 후보자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 이 3가지 이슈들은 보셨을 때 어떤 후보를 지지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찬반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 찬반을 결정하는 것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무래도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집이 있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집이 없는 유권자들은 뭐 종합부동산세를 내던 말던 뭐 나한테 세금이 떨어지는 게 아닌 걸로 생각을 할 거고요.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동산세가 부담이 될 테니까 이 부동산세, 여기 특히 이제 초과이익 환수 같은 정책이 있다 보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을 미칠까라는 이제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그 요인이 될 거고요. 지역 인재 의무 채용도 마찬가지죠. 지역 출신 유권자들과 지역이 아닌 서울 출신 유권자들이 이 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았을 때 이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상이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여성 할당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인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어떤 후보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이익에 관한 고려를 반영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후보자를 선택을 할 때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이익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합리적 선택 이론의 주요한 주장이고요. 말 그대로 합리적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중요한 것이 유권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해내는가를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또 그 합리적 선택 이론의 내부에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익이 되는 걸 선택을 할 때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라는 이론들은 과거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서 투표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고등학생분들이면 투표를 하시진 않겠지만 유권자들 투표를 할 때 지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투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보고 미래에 벌어질 일, 미래에 누가 더 일을 잘할 것인가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가에 관한 이제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유권자들이 많이 택하는 방법인가라는 걸 분석할 때 회고적 투표냐, 전망적 투표냐는 그런 이제 구분이 가능을 하고요. 또 경제 상황이 중요한데 개인의 경제 상황을 내가 앞으로 아니면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나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인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개인의 경제 상황이냐, 국가의 경제 상황 중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이거를 밝히는데도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정당 혹은 이념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합리적 선택 이론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전 과정에서 정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정당 일체감, 특히 사회심리학적 접근이라고 했는데 왜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도 정당이 중요하냐, 정당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약간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정당이 선택에 미치는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조금 이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 동일한 정책적인 선호, 동일한 이념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익에 근거해서 유권자들이 정당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이익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 정당에 내놓는 정책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할 때 지지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지지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회심리학적 이론과의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적 이론에서는 이 습관이고 또 인식의 선별 기제이기 때문에 한번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형성을 하게 되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정당의 지지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이 유불리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리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또 다른 고려사항이 이제 정보 비용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익이 되는 것을 판단을 한다. 이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가 뭔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판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뭐지? 내가 그거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걸 이제 개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판단을 내리기 위해 신문을 읽고 정보를 수집하고 나의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고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죠. 말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초과이익이 얼만큼인지도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이제 정보 비용이라고 하는데 과연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통해서 내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이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후보자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이 10이라고 했을 때 정보 비용을 그러니까 정확한 후보자를 선택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비용이 이익이 10이라고 했을 때 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100만큼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 과연 100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10의 이익을 얻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내가 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자를 선택을 함으로써 10을 얻을 수 있었는데 2밖에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대신 나는 정보 비용을 적게 들여서 1만큼의 정보 비용을 들여서 2의 이익을 주는 후보자를 선택을 했다. 그럼 이제 과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의 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게 인지심리학적 접근이라고 인지심리학적 접근이 있는데요. 인지심리학적 접근의 출발점은 방금 전 말씀을 드렸던 이 합리적 무지, 합리적 얼마만큼의 정보 비용을 들일 것인가라는 고민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비용에 관한 입장은 여전히 비용과 혜택에 대한 트레이드오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인지심리학적 접근의 출발점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고 처리하는데 비용이 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태어나기를 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 모든 인지적 노력을 동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원하는 합리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이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들이 실제로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양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인지적 구두쇠라는 것이 인지심리학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적 접근, 이런 인지적인 제한을 고려를 할 때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완벽한 후보를 고르기보다는 휴리스틱에 의존을 한다라는
주장을 내어놓습니다. 그럼 휴리스틱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제 간단히 말하면 힌트죠. 힌트라는 것이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인 내용만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는 게 이제 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휴리스틱이라는 것도 결국은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대신에 어떤 특정 작은 요인을 보고 내가 쉽게 알 수 있는 요인을 보고 그 후보자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 후보자가 나에게 어떤 이 선택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인가를 파악하게 해주는 것이 휴리스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이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에 휴리스틱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궁금한 점은 언제, 어떠한 휴리스틱을 사용을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휴리스틱, 힌트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렸을 때 과연 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휴리스틱에 관한 연구들도 이제 다양한데요. 그중에 이제 미국 유권자들이 이런 휴리스틱을 사용을 한다라고 내놓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정당, 앞서 언급된 얘기지만 후보자의 정당이라든가 이념,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 이제 인도스먼트라는 얘기를 많이, 혹시 이제 미국 뉴스를 접하시다 보면 인도스먼트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한국에서도 이제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런 정치인들 아니면 이제 홍준표 후보와 뭐 윤석열 후보, 이런 후보들이 서로 이제 지지를 한다, 지지를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유명 정치인들에 의한 지지 선언 또한 내가 더 선호하는 후보가 지지를 하게 되면 나도 저 후보를 선호할 수 있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휴리스틱이 될 수가 있고요. 여론조사 결과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게 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도 중요한 휴리스틱이 될 수 있다라는, 미국 유권자들이 사용한 휴리스틱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흥미로운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인들이 후보자의 외모 또한 미국 유권자들이 사용한 휴리스틱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후보자의 외모가 투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유권자들이 외모를 보고 정치인을 선택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른 수업을 통해서 드렸는데, 대부분 이게 말이 되냐? 유권자 외모를 보고 판단하다니, 뷰티 컨테스트도 아니고 정치인을 고르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는 의견이 이제 사실은 그런 이제 즉각적인 반응들이 많았는데,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 후보자의 외모가 중요하다. 특히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 후보자 공보에 나타난 이 미소 정도를 측정을 한 건데, 보시면은 이 미소를 많이 띠는 후보자들일수록 당선 확률이 높다라는 결과가 이제 호주라던가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효과도 비교적 되게 큽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5%, 뭐 선거 결과가 경쟁적인 경우 1~2% 정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도 안 웃는 후보하고 활짝 웃는 후보의 유권자의 어떤 득표율의 차이가 5% 난다. 이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라고 그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또 사실 이제 제가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후보자 이미지와 선거 결과, 한국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를 이제 제가 해보니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자 이미지가 중요하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왜 후보자 이미지가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제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후보자 이미지를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걸 이제 휴리스틱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이미지를 보고 이 사람은 능력이 있겠다, 이 사람은 좀 믿음직스럽지 못한데 라는 이제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도 외모를 보고 판단을 내린다라는 차원에서 이미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외모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인지심리학적 접근에서 계속하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이제 현직에 대한 평가,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업적과 관련이 없는 요인을 가지고도 투표를 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이 특별히 잘하거나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유권자들은 현직을 처벌하거나 보상을 한다는 그런 연구들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연구 중에 제가 이제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뉴저지 상어 공격에 관한 연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1916년에 당시 이제 상어가 해변에 출몰을 해서 수영을 하던
사람들을 이제 그 피해를 입혔던 4명이 이제 사망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그 1916년이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폭염도 있었고 소아마비도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연구자들이 이 상호 공격이 있었던 지역과 상호 공격이 없었던 지역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의 득표율에 차이가 있더라. 상호 공격이 있던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이 상호 공격이 없던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12% 정도 우드로 윌슨을 덜 지지하더라는 이제 결과를 내어놓은 거죠. 상호 공격이 도대체 우드로 윌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상호 공격을 했다고 상호 공격이 있었다고 우드로 윌슨을 처벌했을까? 이거 좀 비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재미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대학 풋볼 지역 연고팀이라는 개념이 이제 한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 전에 있었던 이제 대학 풋볼이죠. 대학 풋볼 같은 게 이제 미국에서는 대학 풋볼이 한국의 야구나 어떤 축구보다 훨씬 더 어떤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 또 한 연구자가 이제 대학 풋볼이 선거 직전에 대학 풋볼 경기가 있었던 지역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연고 지역 팀이 승리를 거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득표율, 주지사에 대한 이제 득표율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 선거 전 연고팀이 승리를 거둔 지역 같은 경우는 주지사에 대한 득표율이 올라가더라. 그리고 선거 전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 팀이 약체니까 아마 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기대하지 못한 승리를 거둬서 너무 기쁠수록 주지사에 대한 득표율이 더 올라가더라. 이런 이제 결과를 밝혀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또 미식축구를 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주지사를 이제 또 주지사에 대한 이제 보상이 더 크게 나타나는 이런 이제 결과가 있었는데 이런 보면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투표를 할까? 미식투표 지역팀이 이기는 거하고 주지사의 업적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상호 공격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는 것이 우드로 윌슨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프로필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영역이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요인을 설명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 인지심리학적인 접근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성 못지않게 감정이라는 것도 사람들의 어떤 인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 당시에 정서도 휴리스틱의 일종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유권자들이 투표 당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긍정적인 무드에 있을 때는 이 과거 현직이 했던 그러니까 여전히 이성의 영역이 작동을 하는 거죠. 주지사가 무슨 일을 했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투표를 하긴 하는데 기분이 좋다 보니까 주지사가 한 것 중에 대해서 똑같이 어떤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똑같은 업적에 대해서도 기분이 좋은 유권자는 좀 더 후하게 평가를 하게 되고 기분이 좋다 보니까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걸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식축구가 이겼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이 기분이 좋다라는 것이 이 이성적인 정보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현직에 대한 주지사에 대한 투표율이 올라가고 반대로 상호 공격이 있었던데 공포감, 부정적인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 유권자들은 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감정의 영향으로 인해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처리 과정에 영향을 관심을 갖는 것이 인지심리학적인 접근이고요.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할 때는 감정의 영역, 시스템과 이성의 영역,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는데 이 감정의 영역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에 미치는 영향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인지심리학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휴리스틱을 사용을 한다. 인지적인 제한 때문에 휴리스틱을 사용을 하는데 그럼 이런 휴리스틱에 의존을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은 투표의 좋은 질을 가진 투표를 할 수 있는가? 이 질이라는 건 결국 나의 이익에 부합한 후보를 잘 선택을 하는 데 있어 휴리스틱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라는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휴리스틱을 사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유권자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필요한 일부의 정보를 습득한 상태에서도 좋은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어놓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이러니라던가 흥미로운 거는, 그럼 이제 휴리스틱을 누가 잘 쓰느냐를 살펴보면, 휴리스틱에 사실 필요한 사람은 인적 비용을 치르고 싶지 않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 사실 이제 휴리스틱을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살펴보니까 휴리스틱을 잘 쓰려면 아예 관심이 없고 아예 아무것도 모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휴리스틱도 더 잘 쓸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결과를 내어놓고 있어서 이 휴리스틱을 잘 사용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너무 관심이 없으면 효과가 없고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결론들을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치학과 오픈 캠퍼스에서는 초반부에 정치학과 무엇인가, 정치 행태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를 드렸었고요. 주된 내용은 선거와 투표 행태를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서 건강한 건강한 대의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데 핵심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하고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연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이 오픈 캠퍼스이니만큼 정치학을 누가 왜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학문이라는 공부라는 건 결국 이제 자기가 재밌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보면, 그럼 이제 누가 정치학이 재밌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이라는가 이제 동료 정치학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정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공공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정치학이라는 학문을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이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지역사회건 국가이건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이건, 더 나아가서 환경 문제라든가 전 지구적인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치학을 심도 있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정치학과 오픈 캠퍼스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